3. 대일작전의 덜파구. 대일작전 전야에 저국해방의 기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들고 서부대 정찰활동을 벌이다가 영적으로 희생된 조선인민혁명군 용사들은 수없이 많다. 서부대 정찰활동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자기 희생적인 투쟁으로서 대일작전의 덜파구를 열어나갔다. 아래에 수록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상교시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적구정찰활동에서 세운 영적 위훈을 새겨보게 된다. 조국해방을 위한 대일 최종작전을 준비하던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은 선봉에 서서 그 돌파구를 열어나갔습니다. 대일작전 수행과 그것을 준비하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은 국제연합군에 망라되어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직접적인 손을 통해서도 진행되었으며 국제연합군 별동대의 손을 통해서도 진행되었습니다. 대일작전을 예견하는 군사정찰활동, 특히 국제연합군의 공동정찰작전을 적극화하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볼 때 매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적 기도를 제때 알아내자면 일본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소련과의 접경지역인 만주나 조선에서 군사정찰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둔 우리에게는 정전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정찰과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제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정찰 대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개 또는 서너 개 대상에 대한 습격전, 파괴전, 매복전을 위주로 하던 지난날의 싸움에서는 승산이 있는 대상들만 골라쳤기 때문에 정찰 대상도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적 주둔지와 여세구역, 비행장, 포화력진지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요소들을 다 정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어는 반동단체 소재지와 그 구조적 특성, 민심 동향까지도 다 정찰 대상이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군사정찰 활동을 중시하였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일본 군대의 기동이 빈번해지고 지휘 기구가 자주 교체된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일본 군부는 만주의 관동군을 수십만 명이나 더 늘렸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소련이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즉시로 북공을 개시하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만주의 군대를 대대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모스크바를 먹지 못하고 우물거리기 시작하자 약삭빠른 일본 군부는 북공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북수 남공해로 넘어가 진주만 공격이다, 싱가포르 함락이다 하면서 만주 방면에 집중되었던 병력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남방으로 빼돌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메꾸자고 하니 새로운 인원과 전투기제들을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만주와 국내의 넓은 판도를 정액무진으로 누비면서 조국해방작전에 필요한 정찰 자료들을 수많이 수집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수집한 정찰 자료 가운데서 첫 자리에 놓아야 할 것이 저소, 조만, 소만 국경 일대에 구축된 여세들과 여세구역에 대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이 없었더라면 그처럼 훌륭하게 대일작전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적의 속내를 죄다 탐지했기 때문에 범의 아들이라고 우쭐렁거리던 관동군의 정예 무력이 변변히 저항도 못해보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여세 구역들을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할 만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독일의 지그프리트 선이 굉장한 줄만 알았지 일본의 여세들과 여세구역들이 얼마나 요란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구축한 여세구역들을 한데 연결시키면 총 연장 길이가 1000km 이상이나 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막대한 물자를 들이미로 이 여세선을 구축해 놓았는데 보통 한 개 여세구역의 연구화점과 토목화점만 해도 평균 500개나 되는 데다가 지휘소와 감시소, 화력진지, 각종 음계와 전호, 교통호, 반땅크, 반보병 차단물들까지 셈해 놓으면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올신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관동군의 기본 주력이 이 구역들에 배비되어 있은 것만 보아도 일본 군부가 이 여세구역들을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세구역 정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내가 서부대를 데리고 만주와 국내로 들락날락할 때 덩진 여세구역의 북쪽 익측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에서 적의 화점들과 잘 위장된 엄계에 맞다들곤 하였습니다. 밤중에 수경했다가 새벽 일찍 잠을 깨고 보면 적들이 설치한 지하 구조물의 지붕이 아니면 영구 화점이 옆이었습니다. 한 번은 적 초소가 있는 산 밑에서 수경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대원들을 조심조심 깨워가지고 적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동무들이 지난밤 어떤 데서 잤는지 아는가? 적의 초소가 있는 산피탈 밑에서 수경했다고 하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세구역 정찰을 위해서는 몇 개의 정찰조를 고정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실례로 함경북도의 경흥, 은덕, 경흥 여세구역은 10여 개의 정찰조가 전담하였습니다. 훈춘, 동흥진, 동령 여세구역에도 그만 못지않은 역량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정찰병들은 그때 적의 여세구역에 뚫고 들어가 연구화점의 콘크리트 조각까지 떼가지고 왔습니다. 연구화점의 크기나 포의 구경 같은 것은 너꾼이나 자로 재면 되지만 적의 버처 옆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콘크리트 조각을 감쪽같이 떼온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이 어려운 과제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국경 일대에 구축된 여세구역뿐 아니라 라진, 정진, 원산 일대와 멀리 조국 남단에 있는 진해 여세, 여수 여세까지 정찰하였습니다. 정찰병들은 넓은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여세들과 거기에 배치된 병력과 보무력, 비행장과 비행기의 대수까지 알아냈고 항구시설, 적함들의 종류와 톤수, 항구 출입질서, 통신결석소 위치, 군수물자 창고를 비롯하여 알아낼 것을 다 알아냈습니다. 여세구역과 여세를 정찰하는 데서는 500명을 저장으로 하고 김철만, 한천추, 김혁철 등을 망라한 정찰조가 특출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500명인의 조는 국내 정찰 임무를 수십 차례나 수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무전기가 없어서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이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둘기 발목에 달린 유음통 속에 도착보고를 써놓아 기지에 알리곤 했습니다. 1942년경부터는 국내와 만주에 침투된 대부분의 서부대들과 정찰 소조들이 무전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국내에 나올 때는 대체로 일본 사람들이 국민복이라고 부르던 옷차림을 하고 지하족을 신었으며 마른 음식으로 끼니를 애웠습니다. 일단 국내에 나오면 기차나 자동차나 마소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목적지까지 가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찰성원들에게 대상 지역의 지리와 풍습, 말씨에 대하여서도 섬세하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적들은 두만강 연안과 북부 국경지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들과 서조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를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서부대나 서조들이 침투할 만한 야산들에는 가는 실어리 같은 것을 들이고 상시적으로 살펴보다가 줄이 끊어지기만 하면 무작정 군경들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수색을 들이대곤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땅에 찍힌 신발자리를 보고 우리 정찰병들의 침투 여부를 가늠하기도 하였습니다. 500명 정찰조 성원들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이 정찰조의 성원들이 웅기, 선봉, 웅기에서 경흥, 은덕, 경흥 쪽으로 넘어가는 저슬령이라는 고개에서 악질 경방단원과 맞다든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적의 군경들은 그 경방단원의 시체를 보고 저슬령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소동을 벌였습니다. 적들은 이 수색에 수백 명의 주민들까지 동원시켰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가둑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수색에 동원된 주민들은 우리 동무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였습니다. 김철만은 그날 가둑나무 가지에 우리는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는 혁명군이라는 글쪽지를 써서 걸어놓았습니다. 수색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 글쪽지를 보고 저희들끼리 수근거리다가 여기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 골짜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500명인의 정찰조는 국내 공작 과정에 임시 비밀 근거지들을 많이 개축해 놓았습니다. 보로지산 임시 비밀 근거지,
작은 감해원 임시비밀근거지, 청악산 임시비밀근거지 등은 그 저가 개척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정찰조 송원들은 이런 임시비밀근거지들에 의거하여 군중과의 사업도 주동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숫구이를 하는 한 노인을 교양하여 정보공작도 하게 하고 신문 잡지도 사들이게 하였는데, 그가 어느 정도 정보공작이 숙달되자 청진항과 원산항을 정찰할 때에 대한 과업을 줘 현지에 파견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원산에 있는 친척집을 발판으로 삼고 오랫동안 원산 요새에 대한 정찰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입수한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500명인의 정찰조에 보고하였습니다. 500명은 버러지 깊은 산 중에서 농사도 짓고 숫구이도 하면서 일본말도 괜찮게 하는 사람을 정찰활동에 인입하여 얼마 동안 단련시켰다가 일본으로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일본군은 그 지방에 있는 군마 보충부들에서 길들인 말들을 매해 가을 일본에 실어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선 사람들 중에서 말머리꾼을 뽑아 일본에 데리고 갔는데, 500명은 그 말머리꾼 대열에 자기가 장악한 그 사람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500명에게서 특수임무를 받은 그 사람은 일본에 건너간 후 라진 이가다, 청진 쯔루가 항로를 통하여 조선 일본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500명인의 정찰조의 활동에서 특징으로 되는 것은 활동 범위가 크고 자료가 매우 과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 남단의 요새지들인 지인의 마산, 부산 일대의 정보들도 500명인애가 파견한 정보원들이 거둬들였습니다. 부산에 파견된 한 정보원은 자파상을 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여수 요새에서도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찰활동을 통이 크게 벌리면서도 능숙하고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대일전쟁 전야에 소련 군대가 작성한 라진, 웅기, 정진 등 동해안지대의 주요 항구들에 대한 상륙작전 계획은 전적으로 500명인의 정찰조가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가 항구들에 대한 정찰을 아주 대담무쌍하게 하였습니다. 김혁철은 이 정찰조가 배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전사입니다. 그는 10번째로 자국의 정찰 공작을 나왔다가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3명이 한조가 되어 국내에 나왔는데 그 중에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했지만 그 대원이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소조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혁철이 그 대원을 업고 걸었습니다. 눈이 무대기로 내리는 날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옮겼다고 합니다. 3사람이 눈구덩이 속에서 뭉개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어 강 건너 접선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안내원은 철수해버렸습니다. 소조 책임자는 며칠째 밥 한 술 먹지 못한 전우들이 아사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구해보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마을로 내려간 다음 김혁철이 지성을 다했으나 관절염 때문에 신고하던 대원은 숨이 지고 말았습니다. 김혁철 자신도 사실은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김혁철은 눈 속을 기어가다가 기운이 지내서 눈무지 속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항일무장 투쟁 기간에 김혁철이처럼 굶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듬해 봄에 마을 농민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두만강 기슭에 묻어주었습니다. 관절염을 앓던 대원의 시신도 그의 옆에 나란히 안장하였습니다. 김혁철은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 권총을 틀어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그 권총을 보고 그들이 빨치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김혁철은 김종숙이 도천리에 가서 지하공작을 할 때 우리 부대에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충실하였습니다. 도천리 출신들이 모두 잘 싸웠습니다. 경흥요새구역 정찰은 손태춘인의 정찰조가 담당하였습니다. 그 정찰조도 일을 잘하였습니다. 손태춘의 정찰조는 웅기 뒷산에臨시 비밀근거지를 꾸리고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손태춘은 1942년 여름에 적들의 포위에 들자 달려드는 적들을 맨주먹으로 때려 눕히며 싸우다가 영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손태춘은 화령유격대에 있다가 우리 주력부대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우리 부대에 넘어와서는 분대장도 하고 소대장도 하였습니다.
같은 화룡 출신들인 박영선과 김주현이 그를 몹시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손태춘을 두고 똑똑하고 대가 세며 신념이 강하고 절개가 굳은 열정가라고 하였습니다. 손태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유격대 경력으로 말하면 김주현과 입대 연도가 같은 노병급이었습니다. 그는 거스머리의 미남이었습니다. 손태춘에게는 그의 사람됨을 말해주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화룡에서 살 때 부모들끼리의 약속으로 한 처녀와 짝을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들끼리의 혼약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서로 상대를 열렬히 사랑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곡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혁명가인 처녀의 오빠가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 데다가 빚 때문에 지주에게 오막살이를 차압당하고 온 식구가 도가집살이를 하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손태춘은 장인강이라는 곳에서 공청사업을 하였습니다. 약혼녀의 일가가 겪는 참상을 보게 된 그는 심장이 당장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태춘이한테는 처녀의 집을 도와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궁리하던 끝에 멀지 않은 마을에서 공청생활을 하는 김아무개란 청년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좋은 며느리감을 소개해 주겠는데 그 대신 소 한 마리를 줄 수 없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그 청년의 아버지는 몇 해 후에 소값을 갚아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손태춘이 약속한 좋은 며느리감이란 자기의 약혼녀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소 한 마리를 얻게 된 손태춘은 그 소를 팔아 지주에게 진 빚을 물어주고 차압당한 오막살이를 찾아 약혼녀의 일가를 도가집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처녀를 만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처녀는 처음에 다른 집에는 절대로 시집을 안 간다고 울며불며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춘이 난들 왜 동물을 남의 집에 보내고 싶겠는가? 우리들이 지주의 학대 속에 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 언니 동생들을 위해 사랑이야 희생시키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설복하는 바람에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슬프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잔치를 하는 날 토벌대가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은 수라장이 되고 신랑 신부는 첫날 옷차림으로 황황히 집을 떠났습니다. 온 일가가 흩어지다 나니 신랑은 유격대로 들어가고 신부는 다시 족구에 남아 공청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태춘도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김아무개 청년은 그 후 왕청유격대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불행한 그 여인은 손태춘을 잊지 못하여 한 생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손태춘을 늘 어려운 모퉁이에 파견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간산봉 전투와 무산지구 전투, 홍기아 전투를 비롯하여 우리가 조직하고 지휘한 중요한 전투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그때마다 남다른 기계와 용성을 발휘하였습니다. 홍기아 전투 때에는 전방 척후로서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손태춘인의 집안은 왕청의 오태인의 가문처럼 온 일가가 항일전에 몸을 바친 혁명가의 가문입니다. 손태희, 손태운, 손태령 등 그의 많은 형제들도 유격대와 혁명조직에서 싸우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김학송은 경웅 여세구역 정찰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도 손태춘이처럼 적의 포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수집한 정찰 자료를 김봉석에게 넘겨주고 적을 자기에게로 유인하다가 희생되었습니다. 정진, 라남 여세 정찰에는 한태룡인의 저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일본 헌병으로, 때로는 구두쟁이로, 때로는 인력거꾼으로 신분을 위장해가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장을 잘하고 림기웅변해도 산에 있는 고사포진지에 대해서는 경계가 너무 심해 정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지 가까이에 가보아야 포의 구경과 문수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한태룡인에는 고사포진지 쪽으로 뻗은 올리막길로 손딸구지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하도 힘들게 오르기에 그 손딸구지를 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치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태룡은
유랑걸칙하는 자기네 신세를 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를 동정하면서 외놈들이 망해야 조선 사람 살 길이 열리겠는데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한태룡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고사포진지를 가리켜 보이며 일본 사람들이 대포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저 산의 대포는 대부분 가짜이다. 진짜 대포는 몇 문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나무로 만든 가짜 포이다. 여기서 나무를 찍어서는 껍질을 벗기고 뺑기치를 해서 진지로 날아가곤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정진 일대의 무력 배치와 정진항에서의 대들의 입추랑 물자수성 정형까지 다 꿰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대조한 결과 신통이도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언성, 경원, 경흥을 비롯한 북부 국경지대의 여세구역과 여세정찰에서는 박광선인의 정찰조와 홍춘순의 정찰조가 큰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박광선인의 정찰조는 군사정찰과 대중공작을 잘 결합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정찰에 주력을 돌리면서도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다 나니 군사정찰에서도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성, 웅기, 경원, 경흥, 나진 일대에는 1930년대 초부터 우리가 꾸려놓은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박광선인의 정찰조가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은 것은 이 조직들을 잘 발동시킨 데 있었습니다. 해방 후 박광선은 서부대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네 정찰조가 함경북도 북부 일대에 나와서 활동할 때 언성 사람들의 신세를 제일 많이 졌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1930년대 전반기부터 길림바람과 간도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원군운동을 꾸준히 해온 조직성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네가 원성에 가서 우연히 손을 잡은 구장도 지하조직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장은 우리 정찰조 성원들을 만나서는 오늘 밤은 두만강 나루터에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으니 강을 건너지 말라든가 전화 도청을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귀띔해주곤 하였습니다. 박광선인의 정찰조를 도와준 사람들 가운데는 남양 헌병분대에서 헌병오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이 헌병오장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간혹 홍정우처럼 헌병보조원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헌병오장을 하는 조선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박광선인에는 이 오장을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오장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가 1940년대 초기부터 선장춘과 연결을 맺어온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선장춘이 경원군에서 서부대 활동을 하다가 전산 후 그는 인민혁명군의 주리 와닿기를 기다리면서 깊숙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헌병오장은 헌병대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자료들을 정찰조에 빠짐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성원들과 혁명조직 성원들의 신변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서부대의 한개 소조가 두만강 유역의 여세 구역들에 대한 정찰을 하다가 적들에게 단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병오장은 우리 동무들을 붙잡아 놓고 경비를 서고 있는 경방단원들과 밀정들에게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속된 사람들이 헌병대 소속의 밀정들인데 제편 사람들을 잡았다고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나서 우리 소조원들을 놓아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양은 국경 일대 요새구역들과 일본 본토와의 연계를 보장하는 중계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북부 국경지대에서 중국 동북지방과 연결된 중요 도로와 철도, 통신망이 주로 남양을 통하게 되어 있었고 대륙 침략을 위한 보급물자들도 남양을 거쳐 동북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찰조가 남양의 헌병오장을 정보공작에 인입한 것은 적호공작에서 하나의 큰 소득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군사정찰에 적 기관 복무자들도 대담하게 인입하였습니다. 서설화 경찰서에서 급사로 일하던 사람은 경흥 여세구역과 라진 여세 정찰에 참가한 우리 소조성원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열성을 내어 서장의 신임을 얻은 다음 여러 가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나중에는 중요 군사 기밀 문건까지 빼내었습니다. 한 창봉과 조명선이 북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할 때 자주 드나들던 청학의 일본 경찰들 중에는 그들의 영향하에서 우리의 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부대들과 서저들은 정찰활동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작전 기도와 병력 이동 정령을 수시로 살피면서 우리가 최후 공격작전을 수립하는 데서 참고로 삼아야 할 가치 있는 자료들을 무수히 수집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속임수를 잘 썼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반복 정찰을 많이 하였습니다. 적들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썼지만 우리 정찰처 성원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윤태웅도 관동군 제1방면군의 조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연합군 지휘부의 대일작전 계획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적 통치구역에 많은 공작원들을 장기적으로 침투시키는 데도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우리 공작원들은 적구의 여러 주요 개서에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지역 위만군과 위만경찰은 물론 일본군 부대들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하공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하공작원은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를 파견한 사람이 소환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공작지를 함부로 떠나도 안 되고 공작 비밀을 누설해도 안 됩니다. 이 원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동무들은 이 원칙을 생명으로 지켰습니다. 지경수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사령부는 최후 공격작전을 앞두고 그에게 적구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잠복하여 지하공작을 진행할 때 대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공작지는 소만 국경연선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지경수는 공작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지주행세를 하면서 능란한 방법으로 일본 군경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뽑아낸 극비 자료들을 수시로 사령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자료들이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공격작전에서 은을 냈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그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복해 있는 곳이 미국의 장개석 군대와의 결전이 벌어지게 될 고장이라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경수는 공작지가 해방되자 소작인들이 달려들기 전에 미리 토지와 집을 내놓고 수곡수곡 농사차비를 하였습니다. 토지와 집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덕에 그는 타도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지대가 국민당 군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경수는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줬던 땅을 도로 찾은 다음 이전 날처럼 또다시 지주행세를 하면서 국민당 군대 상층과 친교를 맺고 그들에게서 귀중한 정보자료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말없이 공로를 세운 지경수 자신은 동북이 국민당 군대의 치하에서 해방되자 반동파로 몰려 심판대에 끌려나가 농민들의 손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지경수는 심판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판장에 갔던 우리 동무들이 지경수를 항일 유격대원이라고 보증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지경수를 인차 조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훈춘현 밀강 부근에는 쏙새골이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이 고장에 염노인이라는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염노인은 짐승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짐승 사냥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냥 허가를 주는 경우에는 꼭 자기네 정보활동을 도와달라는 조건부를 붙이곤 했습니다. 염노인도 이런 부대 조건을 받아들이고 짐승 사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문종찰을 맡은 임철이네가 이 노인에게 접근해서 협조를 호소하였습니다. 염노인은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 놈들의 지령과 유격대 주문을 동시에 집행하는 이중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노인은 적들에게는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유격대원들에게는 진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철인의 소조가 도문정찰에 성공한 것은 이 노인을 잘 이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도문지구에 파견된 정찰조들은 적의 반탐에 걸려 실패했는데 이 조만은 성공하였습니다.
도무는 일제의 비밀정탐기관들과 군경들의 집결지였습니다. 해방 후 사람들은 일본 놈의 밀정지를 한 반동이라고 하면서 염노인의 가산을 다 몰수하였습니다. 그도 지경수처럼 심판장에 끌려나가 역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1946년 초에 임철이 염노인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염노인은 애국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군사정치 활동은 대일작전이 박두해옴에 따라 더욱 적극화되었습니다. 패망전야의 일본 정계와 군부에서는 조선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는데 그들은 조선이 자활자전 체제에서 대륙전쟁의 병참기지 최종 전쟁 거점으로 될 뿐 아니라 일본 최후의 운명 수혈로로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놓지 않겠다고 가진바락을 다하였습니다. 조선 사수로는 조선을 마지막 지탱점으로 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잔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조선 사수론이 실천에 옮겨진다는 것은 곧 조선 땅이 일제를 격렬하는 최후 결전장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우리는 국내 정찰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적들의 중요한 군사 비밀을 새롭게 밝혀내는데 큰 힘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 군용 비행장에 대한 정찰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조선과 만주에 많은 비행장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일대에 비행장들을 건설하였는데 청진이요 길주요 하는 곳들에 있는 비행장들이 모두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길주에 새로 건설한 비행장에서는 비행기가 뜨는 족족 모두 곤두박질을 하곤 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여러 번 해본 다음에야 길주지구대의 기류가 비행기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차 이 비행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비행장을 건설하는 통에 숱한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한지에나 앉았습니다. 동해안 지구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은 이런 자료까지도 다 수집해왔습니다. 회룡 비행장을 정찰한 소조송원들은 이 비행장에는 진짜 비행기가 몇 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해안으로 해서 평양까지 간 김자린조는 모란봉에 올라가서 비행장을 촬영하였습니다. 비행장에는 비행기 수리와 자동차 수리를 동시에 맡아보는 수리공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속품 창고, 운수직장, 병원, 식당을 비롯한 여러 개의 부속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김자린 정찰조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진에 담았습니다. 비행장 내부에는 일본 혼병으로 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북만에 파견된 김대홍이도 비행장 정찰을 잘했습니다. 그는 분파리군으로 가장하고 4개월 동안이나 소만 국경지대에 있는 비행장에 대한 정찰을 하였습니다. 그 비행장에도 진짜 비행기는 20대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가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찰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정찰병들은 적의 이동정령을 정찰하기 위해 철길 가까이에 있는 구조물의 어지러운 물속에 며칠씩 잠복해 있으면서 군용열차 통과 시간과 편성을 조사했으며 어떤 정찰병들은 무더운 여름날 적들의 전설훈련 상태를 정찰하기 위해 하루 종일 숨막히는 오소리굴 같은 데 들어가 피지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훈련 기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찰 활동을 하다가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한 한 정찰소조의 활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정찰조는 지정된 날이 되면 사령부에 무전으로 정찰 결과를 꼭꼭 보고하곤 하였습니다. 정찰 자료들이 풍부하고 정확한 데다가 제때 보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소련 동무들도 대단히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정찰조가 무전으로 비상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정찰조가 적들의 포위에 들었다는 것, 무전기는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보자료를 보내니 빨리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적들이 무전기가 있는 산을 포위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젊은 대원이 먼저 나가 결사전을 벌리다가 전사했고 뒤이어 아바이 대원도 전사했다는 것, 지금은 무전수인 자기가 자료 송신을 끝내고 수류탄 묶음을 폭파시켜 달려드는 적들을 한 놈이라도 잡고 죽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만 출신인 그 처녀 무전서는 이런 내용의 전파를 알리고 영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김홍수도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는 1943년에 정찰 임무를 받고 훈춘 쪽에 나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놈들은 그에게 가전악형을 다하면서 비밀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홍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그를 감자를 가는 기계에 집어넣어 갈아 죽였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한 기사가 국제연합군 신문에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나서면 말없이 나타나서곤 하여 내가 몹시 아끼던 전사였는데 그렇게 처절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지봉선도 같은 해 봄에 정찰을 나갔다가 훈춘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들과 서조들의 정찰활동과 그 과정에 발현된 그들의 영적 투쟁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던 적후 정찰활동의 나날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인민들의 지지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려운 적후 정찰을 준비하면서 인민들의 방조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파견되는 서부대 서조성원들에게 적후에서 반드시 인민에 의거하며 인민의 도움을 받을 때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적후 정찰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투쟁이 그전에 우리가 동북 땅이나 국내에서 꽝꽝 소리치며 대부대 유격전을 벌이던 때처럼 인민들과 친숙하고 혈연적인 유대로 얽히며 그들의 리해와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저기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일작전의 혈로를 헤치는 이 간관 투쟁에서 우리는 걸음걸음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변함없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한 것이 1100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날에 우리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한 것처럼 인민들도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을 믿고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더욱 뜨겁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민을 믿고 인민이 우리를 믿고 온 민족이 우리를 지지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 진리, 이 확신은 우리에게 1100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일제격렬의 최후 결전해로 우리를 세차게 떠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수백 수천 건에 달하는 정찰 자료들은 대일작전의 준비와 최후 승리에 큰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이러한 대담하고 폭넓은 정찰활동이 없었더라면 100만 관동군을 격파하는 대일작전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결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40년대 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적극적인 서부대 서조활동과 꾸준하고 과감한 군사정찰활동으로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비로소 개척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격렬 소탕하는 데서 선봉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